안녕하세요.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고해 드린 대로 전자입법 청원에 대해서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필 TV가 추구하는 주권자 TV의 방향성을, 가치를 구현하는 게 두 개의 대표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자입법 청원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 이미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가지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인데요.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박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회가 우리가 내일신문이 충실히 안내한 대로 올해 2019년 12월 1일부터 전자청원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많았고요. 자, 일단 뭐 해외 사례, 예. 그죠? 준비를 충실하게 하셨어요. 또 보도도 우리가 몇 차례 했었고, 먼저 해외 사례 좀 살펴보면 이른바 이제 전자청원, 이청원 주로 유럽에서 많이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그 유럽 국가들의 그 정치 체제가 예.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가 되죠. 많으니까. 예.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 면이 훨씬 더 네. 대통령제보다 많고 또 그렇죠,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청원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구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2000년부터 네.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이 이청원의 바람이 캐나다나 이쪽 대륙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확대가 된 거죠. 예, 그런 예.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 청원제도를 최초로 수용한 나라는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예요, 그죠? 예. 2000년도라고 하는데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이 청원이 이 독일로 네.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이어진 다음에 캐나다, 호주로 이어가는데 네.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화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국민들과 더 가까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네. 의회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건 앞으로 쭉 설명을 들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 이제 활성화돼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도 이제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걸 막 이렇게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김종필 TV 이외에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쪽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사실 덜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는 게 그냥 개몽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잘 메모도 하시고 동영상을 보셨다가 나중에도 한번 구체적인 걸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주권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특징은 모든 청원을 모두 검토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볼 청원들 또 우리나라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청원들은 동의자의 수가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서야 네. 어떤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이 스코틀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기준을 아예 없애고 모든 청원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모든 청원에 대해서 모두 네네.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청원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네.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청원위원회. 예, 이 청원위원회는 앞으로도 되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게 되지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직 안 이 돼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그래서 한번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오케이. 이 스코틀랜드의 청원위원회는 격주간으로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 청원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럽 국가 중에 이제 독일이 좀 활성화된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독일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인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회 청원 시스템을 만드는데 벤치마킹을 했던 곳입니다. 일종의 롤 모델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청원, 독일 청원과 우리나라 청원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청원위원회인데, 독일은 이 전자청원을 하면서 청원위원회의 역할 또 이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 청원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의 이 청원을 가지고 이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청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로 설치돼 있고, 네. 그래서 이 26명의 하원 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곳에서 심지어 이 관련된 기관에 대한 조사권까지 갖게 돼요. 권한도 많이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 청원위원회에서 그 청원자의 이야기도 듣고 네네. 또 직접적으로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 이 청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심사로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를 들어가는 또 거죠.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독일을 샘플로 했기 때문에 독일 입법 청원 제도에 대한 예. 공부가 이해가 아주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주간에 5만 명 이내의 동의에 의하면 이제 토론에 붙여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끌어낸 청원을 뭐 쿼럼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예. 이 쿼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청원에 대해서는 그 청원위원회에서 이 공개 자문이나 공청회까지 열게 되고요. 이 공개 자문이나 공청회는 TV를 이것도 통해서 생방송으로 의회 중계됩니다. TV에서 생중계까지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비중이 있고 소통이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쿼럼에서 이 청원 내용이 어떤 국가의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심사 논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웬만한 것들은 예, 예, 예. 다 이 청원이 네. 심사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그 독일의 경우는 그런데 영국도 상당히 잘 되는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원래 예. 뭐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영국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청원을 만들 때에 상당히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다고 우리나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청와대 청원과 그 같이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예. 2006년에 이 총리실에서 먼저 청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네. 나중에 2010년에 보수당과 때가 블레어 총리 때인가 처음에 할 때가 그러면? 처음은 블레어 총리하고 그래서 브라운으로 넘어간 거네.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네네. 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연립정부를 만들면서 이 하원 의장 소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네. 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동의자 수가 10,000명만 넘게 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지금 청와대처럼요. 네네. 그리고 10만 명이 넘으면 의회에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회와 정부가 공조해서 국민들의 청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입법에 참여하기 전에 청원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도 하고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이것을 실제 입법화해서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프로세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앞서 그 독일의 청원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할 텐데요. 네. 먼저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다. 그리고 그런데도 안 된다면 국회의회 권력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거나 또 다른 해결점을 찾는다. 이렇게 2단계의 청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 더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공조해서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 이것도 일종의 정치 혁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만 보더라도 예, 예. 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의회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해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로 모든 청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행정부가 그렇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의회에서 토스를 해서 네. 행정부한테 전달을 하고 행정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면 의회에서 그다음 가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뭐 입법이라고 하는 거 입법부에서 완결 짓는 거니까 예. 그죠? 권능이 그쪽이 강한 거죠. 자,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거의 위더 피플 예, 그렇습니다. 하죠. 예. 이 오바마 오바마 때, 행정부 예. 때 만든 네. 건데요. 이것은 법적 토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청원도 법적 토대가 없거든요. 네.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음흠.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은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네, 네, 네. 대통령이 바뀌면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위더 피플은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상 사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청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지는 가능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뭐 또 다른 당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주의제 국가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죠? 그렇죠. 네, 법적 토대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권 분립에 의한 그 체제가 작동이 잘 되는 게 진짜 민주주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그죠? 네. 자, 외국의 사례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아주 그 자세하고 섬세한 거는 방송을 통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김종필 TV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몇 차례 저희가 입법 청원, 특히 전자 입법 청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세 편의 입법 청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그 외국 사례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필 TV는 전자입법 청원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예고했던 대로 김종필 TV 명의로 우리가 실제 전자입법 청원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묘한지 또 우리가 현실화하기에 적합한지 이걸 한번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의욕을 붙인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예를 들면 국사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자입법 청원이 처음으로 시도가 돼. 네. 근데 그 어떤 법이 있어. 예를 들면 박준규 기자가 더 인물이 훌륭하냐, 김종필 TV가 인품이 훌륭하냐, 네. 인물과 인품에 대한 법적 뭐 이런 걸 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 아까 박준규 기자도 상세히 안내한 것처럼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낸 자료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접해 보셨을 거고 언론 보도로 많이 익숙하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것의 장점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게 지금 이런 국회에서 하는 전자청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약 팔러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정보를 팔러 나왔습니다. 지식 정보를 좀 팔자면 이제 내일신문에 11월 1일자에 기사화된 겁니다. 3면 머릿 기사로 박종희 기자가 올렸는데 자 보시면 그 당시는 20일 전이야. 근데 지금은 대략 12월 1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전쯤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임박했어요. 생활이 바빠서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면 잘 접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90일간에 5만 명으로 그 전에 10만 명 될 거여서 그렇죠. 야 이거 녹록지 않다 그랬는데 5만으로 문턱이 낮춰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토론창, 댓글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 여론이 이제 분열되고 또 갈등을 증폭시킬 염려가 있어서 그거는 제외가 됐어요. 또 이게 또 좋아요. 그러니까 더 건전하게 할 수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달 심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규칙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담보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이게 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박준 기자가 또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죠? 예, 한번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이제 규칙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현재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예. 그런 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국회법에서는 12월 1일 날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예, 나머지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이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 늦어도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역산하면 법안 뭐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예, 예. 뭐 그런데 이 시행한다는 것 자체를 이미 운영에서 통과를 시켰기 오케이.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여하튼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만 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근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문턱이 좀 높았습니다. 네, 10만 예, 명 예. 정도 됐는데요. 예. 이것을 5만 명으로 내렸고 기간도 원래 30일이었는데 90일로 늘려놔서 그렇지. 여유가 더 있죠. 여유가 있고요. 예. 또 많은 그 청원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예, 이것은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헌법에는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러한 청원들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어서 청와대로 가는 청원을 흡수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예. 그 문희상 의장의 뭐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다 욕 많이 먹었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20대 국회에 대해서. 그러나 이 부분은 민주주의 발전, 국회의 어떤 개혁, 정치 혁신 이런 차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희가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민청원, 청와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실효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공론화해서 여론 형성도 있지만 약간 뭔가를 푸는 심하게 스트레스도 풀고 막 화를 내는 배출의 측면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회 입법청원은 담보가 돼 법적으로 그렇죠. 완결이 돼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데보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후발주자여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죠? 예, 이건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우리의 그 국회 청원 이 청원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것처럼 예. 이 독일이 4주간 5만 명만 넘으면은 청문회를 열 수 있거든요. 네. 뭐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향 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와대만 해도 30일간 20만 명이니까 네. 그보다도 훨씬 낮죠. 훨씬 낫죠. 이 90일간 그 5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낮은 거라 네.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청와대 청원을 국회로 가져왔을 경우 많은 그 안건들이 국회 안에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민주주의 진척을 위해서 역할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하나 덧붙이면 이게 뭐 청와대 청원 가는 거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거 이위주가 너무 이렇게 도드라져, 그죠? 그다음에 진보 보수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수준 높은 통합이나 풍부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지나치게 갈등하거나 정쟁적으로 가면 소모적인 것도 있어요. 국력이 그죠? 분산되는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국민이 전자청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와 요건이 있는지를 좀 안내해 주시죠. 현재까지 그 규칙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 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 그 해외 일부 나라들은 거주자들도 이 청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국민으로 제한을 좀 해뒀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네네네. 이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청원을 하려면은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원가입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이름, 됩니다.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그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충족해야
일단은 이 본인이 원하는 청원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20명에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네, 이 지지를 받을 때는 이 자기가 원하는 지지자들한테 네. SNS로 통보가 갑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지지를 네. 하겠다라고 거기서 눌러줘야 네. 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20명이 넘으면 이 청원은 공개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공개를 시작하고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솔직히. 그런데 아니 그 나를 위해서 우리 공공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청원을 해. 즉 법으로 완결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뭔가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예.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문턱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에서 토론하는 거 이것도 없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더 해주시죠. 인터넷 토론하고 댓글 부분은 사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내가 청원을 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다고 하면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줍니다. 도리어 이제 그 제한된 입법 청원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기능한다면. 그것도 토론 문화나 민주주의가 좀 더 경험이 있으니까 토론 문화나 수기 민주주의가 더 고양된 측면이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도 분단돼 있고 최근에 조국 사태를 봐도 과열되는 게 있어서 좀 문턱 낮추는데 더 비중을 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가 많거나 또는 이 토론의 필요성을 좀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언제든지 추가할 도입을 수 할 있는 거죠? 그건 네. 규칙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꿔서 도입을 할 수 있기 오케이.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자 이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총합적으로 보면 예고된 스케줄대로 갑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 12월 1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 5만 명, 3개월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게 바뀐다면 시스템을 조금만 조작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미 완벽히 준비됐다. 그래서 규칙만 운영해서 통과가 되면 12월 2일 날 통과되는 데는 시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시행일이 이제 늦춰질 일은 없다. 12월 현재로. 1일은 법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못 박아졌기 예.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나 또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것도 잘 진척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많은 산적한 과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민들 총의에 의한 시대 요구 때문에 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네. 이거를 완결을 그러면 이게 성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생산적이고 좋은 변화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준 기자가 세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세 편 다 보시면 전문가급이 됩니다. 일단 전자입법 청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